네, 올해 국정감사도 정치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진 모습입니다. 야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을 제안했고 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는 사위 문제로 시끄럽기만 한데요. 누군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지만 우리 정치권에선 잔인한 9월을 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익대 정군기 교수, 포커스 컴퍼니 민영삼 전략연구원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예고한 날짜가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예정대로 하느냐 아니면 조금 연기하느냐 그게 지금 최대 관심사입니다. 조금 전에 오늘 12시에 천정배 의원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문재인 대표가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재신임 투표를 좀 연기할 수 있다.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또 이제 중진들께서 중앙위원회 연기까지 요청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이미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 다 공지가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연기를 요구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앙위원회는 예정대로 하고 재신임 투표는 좀 연기하되 추석 전까지는 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좀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신임 투표 연기는 받아들이시는 예, 그러나 마냥 연기하기는 어렵고요. 추석 전까지는 좀 매듭을 짓는 것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나 지지자들, 우리 당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시나요? 중진 의원들끼리 있는 모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분들과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될지는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문재인 대표도 얘기를 했는데 조금 뒤에 이제 5시에 한 40분 뒤에 이석현 국회 부의장 방에서 이제 중진들이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교수님, 오늘 어떻게 결론날 것 같으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 얼굴로 봐서는 그 중앙위 그 혁신안은 예정대로 통과하고 다음 주 16일 그대로 그렇죠. 하고. 재신임 문제는 중진들이 점잖게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내가 조금 늦춰도 된다. 김성수 대변인 얘기로는 추석 전까지 정도로 받고 있는데 굉장히 그 문재인 대표가 자신 있는 그런 표현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중진들의 요청이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그 재신임만 조금 미뤄가지고 뭔가 이 그 비주류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문재인 대표 좀 느긋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그 중앙위원회도 연기해달라는 요구는 중진들이 접을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미 당무회의도 통과를 됐다 하고 하니까 절차상 밀어붙여도 친문 세력에서 밀어붙여도 크게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민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가 왜 재신임을 던졌나요? 개파 종식 당내 분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던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 중앙위원회를 열든 연기하든 내일부터 하든지 간에 그 투표를 내일부터 하든지 간에 결국에 어떤 결론이 나도 수습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살아있는 지도부를 통해서 먼저 수습하는 을 찾아야 되고 그 수습하는 또 안 되면 중진회의도 필요하겠지만 그 수습하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할 수 있는 이 방안 그것이 조기 전당대회든 그다음에 투표든 중앙위원회든지 간에 그다음에 아니면 전체 그 당무위원회든지 간에 이 합의안을 받는 방법을 문재인 대표가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지 자꾸 재신임안을 고집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그 결과가 재신임안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결국에 승복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분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 연기안을 하고 안 하고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오늘 저녁에 결정은 나겠죠? 나겠죠. 이제 소위 중앙위원회는 하고 재신임을 연기하는 쪽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16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 여부를 하고 그것은 이제 첫 번째 그 문재인 대표의 그 재신임하고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위원회는 하고 그 다음에 추석 전에 하는 방법으로 그 중진들이 내놓은 절충안을 그 문재인 대표가 사실 역제의 한 거니까 아마 그런 방향으로 결론은 나리라고 봅니다. 좀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이제 불씨는 살아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건데 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중앙위에서는 혁신안이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다음 주 만약에 오늘 문재인 대표의 요구대로 중앙위는 다음 주 16일 날 그대로 한다면 그렇죠. 공천 혁신안 예. 통과 여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뭐 그 당무위 중앙위로 가는 예. 절차가 이제 그 주류들의 어떤 그 구성으로 많이 반영이 된 그런 그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절차적으로 그 쉽게 통과되리라 보는데 조금 전에 민영삼 원장님께서는 그 재심을 왜 지금 뭐 별 의미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던지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분당 신당 세력이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이 공천권 가지고 지금 아직 그 완전히 임계점까지 왔습니다. 임계점 왔기 때문에 이번 재심인 여부는 또 친문 측에서는 그동안에 날 그렇게 흔들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털고 가겠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이 이제 이번 결과를 놓고 저는 그 분당 신당으로 그 어떤 촉매가 되는 계기도 되고 또 새정치연합의 주류는 주류대로 가는 길도 되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혁신안은 뭐 예정대로 통과될 것 같고 이제 재신임 여부를 일단 밀어놨지 않습니까? 비주류가 저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 친문 세력을 그 주류 세력을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할 것인지 이 상황에서 연기를 그 요청을 한 거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저는 이 비주류 중진의 이 모임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한테 파괴력 있게 다가오느냐. 그동안에 그 비주류 중진 4선 5선들이 뭘 했습니까? 뭐 국회의장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크게 뭐 그 파괴력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교수님은 문재인 대표의 승부수가 성을 거둔다면 신당 눈이 좀 잦아들 거다. 이런 효과를 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니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예.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어쨌든 것 같아요. 정리는 된다. 그렇죠. 예. 네. 아까 원장님은 신당론 그런 것들은 전혀 해소되는 계기가 안 될 거다. 그 말씀이시죠? 계속 뭐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과에 예. 지금 재신임을 해서 재신임을 통과되면. 받더라도 결국에 비노 비주류 측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문제내고 본인들이 채점해서 네. 본인들이 발표한다. 그랬더니 이미 결과를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을 문재인 대표 측에서 지금 강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불신 되더라도 재신임이 통과 안 되고 불신이 되더라도 불신이 되고 나면 저기 새정치민주연합이 조용하겠습니까? 이제 그때야말로는 완전히 더 계파별로 시끄럽겠죠? 모든 네. 수장들이 나와가지고 군웅할거 시대가 돼버릴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대표가 살신성이 나는 정말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해결이다. 그런데 중앙위원회는 저도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재신임은 어떻게 보세요? 좀 전망을 해주시죠. 재신임하는 투표를 이제 그 중앙위 말고 예. 당원 투표하고 예.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또한 이 일반 당원들이 일단 비노나 적극적인 비노들은 그 당원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친노는 결집되겠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는 거기에 또 따라가려고 봐요, 분위기에. 그래서 저는 그 당원 투표나 그 국민 여론조사도 다 재신임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아니 근데 정세균 이제 범친노로 분류되는 정세균 대표 쪽이 조금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면서 오히려 친노 쪽이 세력이 균열되면서 재신임 투표나 그런 것들이 부결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도 네. 그 486 최고위원이 네. 또 그 뭐 굉장히 고성을 지르고 해가지고 오영식 최고위원. 예, 그렇죠. 예. 그 친노 세력 안에서도 뭔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걸로 그 나타났는데 또 어제 보면은 뭐 또 우상호 그 전 최고위원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힘을 많이 실어줬어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과정이 전개가 되는데 전반적인 그 과정의 방향은 재신임도 저는 그 받을 것 같아요. 그 뭐 여론조사 항목이고 뭐 자기가 숙제를 내고 뭐 문제를 푼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능하다. 문재인 대표한테 왜 그 재신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 보고 비주류가 계속 물러나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물러나라고 그래서 이제 물러나기 위해서 내가 당원들 지지 세력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태클을 걸고 있는 겁니다. 뭐 여론조사 문항이 어떻고 방법론, 그 물론 재신임 방법론이 잘못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문재인 대표 그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그 해도 너무한다는 식의 어떤 그 얘기가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신임 이후에도 비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저 국민들한테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걸 보입니다. 제가 뭐 꼭 그 친노 세력의 편을 드는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그 흔들 때는 흔들고 결정이 났을 때는 승복하는 모습도 네. 필요하지 않나 반발의 명분이 없다. 근데 그 뭐 그런 의견 가능하시겠네요. 당원 투표 예. ARS 조사 투표 예. 이 부분만 떼놓고 보면은 지난번에 28 전당대회에서의 박지원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결정됐을 때 그때 완전히 각자 진영별로 다 뭉친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박지원 후보를 찍었던 그 호남 뭐 권리당원이든 이분들은 오히려 불참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던 당 28 전당대회 지지했던 당원 친노 주류 세력들은 대거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 투표 ARS 투표에서도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이 통과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 근거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 전당대회에서는 그때 문재인 대표가 졌었죠. 근데 아주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근소한 졌고. 예, 근소한 차이였기 때문에 결국에 그 박지원 대표 후보를 찍었던 찍었던, 그 부분들이 대부분 불참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비노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친노 진영, 범친노 진영의 분열, 뭐 표분산은 적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신 건가요? 지금 문재인 대표를 보호해야 되는데 네. 완전히 결집하겠죠. 그러니까 그 친노 결집, 범주류 결집을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닙니까? 네. 그 친노 주류의 결집을 통해서 비노 비주를 갖다 정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표 측에서 승부수죠. 아니 근데 지금 민 원장 말씀 중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 반문 세력, 그 박지원 의원을 그 지지했던 그런 표들은 이번 여론조사나 그 어떤 투표에 불참할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굉장히 그 단정적인 말씀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나는 저 반대다. 문재인 대표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표를 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조금 그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이번에 하도 비노 세력들하고 그 반노 세력들이 그 태클을 많이 걸고 재심이 한다고 그러니까 또 뭐 방법론이 문제고 연기를 해라 등등 나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노 세력들은 문항까지도 이제 신경이 쓰이는 네.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뭐 조작을 해가지고 또 다시 재심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5번을 물어본다고 그러죠. 그 전화를 5번 해가지고 그 5번 안에 받는 사람한테는 그 또 어떤 의견을 물어보고 네. 안 받더라도 뭐 콜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두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은 그 보이는 것 같아요. 불안하다. 예. 그리고 뭐 반론의 기회를 좀. 근데 그렇게 예. 했을 경우에 네. 결국에는 이제 비노 비주류 측의 당원들은 뻔히 통과될 게 뻔한데 내가 들러리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불참할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문항도 문항이지만은 우리가 주민 소환제를 하더라도 33.3%의 투표를 안 하면은 개봉도 안 하고 부결시키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시장 군수 예. 구청장 이 주민 소환제에서 그러면 이번 당원 투표에서 정말 33.3% 이상의 응답률이 나올 것인가? 참여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당원 투표도 그게 안 되면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 아니죠.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 규정이 없을 적에 상당히 이제 주주의 부담이 되는데, 하여튼 저는 생각할 적에 그 제가 또 만나본 호남 지역의 당원들, 예. 권리 당원들 분위기가 들러리 그 통과될 거 뻔한데 우리가 왜 들러리 쓰느냐, 아예 투표 않겠다 이런 여론이 좀 많다는 거죠. 이런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근데 그 후보들이 보통 들러리 서지 않기 위해서 중도 포기를 하거나 뭐 대회장에 안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 당원들 뭐 일반 국민들이 어떤 여론조사에 들러리가 뭐 되기 싫어서 참여를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또 논리적인 그 비약이고요. 저는 이번에도 그 반문 세력들이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못한다고 하면서 당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거면 너무 우스운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그 재신임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어떻게 그 결정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정리를 해서 나가는 게 좋지. 계속 안에 있으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야당을 사랑하는 국민들 어울리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주제로 하면은 어떻게 되더라도 신당은 생기는 겁니까? 저는 뭐 생긴다고 결과가 봅니다. 어떻게 나오더라도. 네. 예.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그 아주 현실적인 그 정치인들의 이그 관문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정치적인 방향 철학을 뭐그 따지기 이전에 내가 공천을 못 받겠다고 하면 다른 정치 결사체에 가가지고 자신의 암단을 도모하는 게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진 거는 사실 야권 분열을 막기 위한 걸 텐데 뭐 애초부터 좀 모순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재신임 투표가 승부수긴 하지만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예. 이것이 재신임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결국에 신당의 탄생을 막을 수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죠. 당내 그 분란을 마무리하는 수습책이 전혀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서
그 최소한 신당 세력, 탈당 신당 세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승부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어쨌든 문재인 대표의 승부수가 성공하면은 뭐 탈당 세력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그렇죠. 예, 그런 걸 볼 수 있겠네요. 그 정세균 대표가 제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천정배, 이것도 신당과 관련돼 있는데 천정배 의원하고 정동영 의원까지 연석회를 구성하자. 이 제안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 저는요 정말 이 비주류에 사선 5선 하는 분들 좀 참신한 생각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더 하든가 네. 아니면 이제 그 명예롭게 물러나든가 해야 되는데 정세균 대표 참 정말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매너도 좋은 아주 정말 중진 정치인인데 연석회의, 저는 원탁회의 이런 말 야당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 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정세균 대표가 이번에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했으면 재심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텐데 느닷없이 신당 모색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 또 진보 정치하겠다고 떠나간 정동영 의원 합쳐가지고 연석회의를 하자. 뭐 말은 굉장히 그럴듯한데 너무 무책임하고 그다음에 한때는 같은 배를 탔던 한솥밥을 먹었던 친노 세력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친노 세력을 좋아서 두둔하는 게 아니고 야당이 이렇게 통일되는 과정에서 당대표를 지낸 당대표 여러 번 지냈죠. 이 네. 부분에 이런 연석회의 제안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이런 모습은 좀 의심이 듭니다. 그 재신임 투표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든 추석 전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 신당으로 가든 안 가든 추석을 지나면은 야권 재편 흐름이 가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당연히 이제 추석 밥상 민심을 통해서 이런 게 상당히 서로 필터링이 되고 걸러지면서 신당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아주 극소수한 통해서 신당 분당이란 말을 할 수 없을 상황이 될지 추석 밥상 민심에 상당히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제 그걸 노리는 걸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예, 추석 전에 빨리 속전속결로 털고. 예. 일단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는 뭐 요 정도로 하고요. 또 야당 얘기했으니까 여당 쪽 얘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얘기인데요. 김무성 대표 이번 주에 논란이 됐던 게 김무성 대표 사위가 최근에 결혼한 사위가 마약 혐의로 이제 검찰,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좀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특혜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사법적인 부분이라서. 법적인 부분은 지금 예. 특혜 시비가 전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김무성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언론 앞에서 나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정서적인 문제인데 대권 주자 1위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사위를 왜 마약 복용한 그런 사위를 맞았을까라는 국민들의 어떤 굉장히 정서적인 어떤 문제에 미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죠. 그 점으로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예. 물론 혼인 당사자를 이기는 부모들 없죠. 많은 사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연하게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의 사위가 마약 복용자였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많은 어떤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김무성 대표가 어떤 정치 권력을 영향을 미쳐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건 아닐 것 같고 본인 말대로 정말 더 조심스러울 텐데 어쨌든 집행유예가 나온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하지만 또 한편에서 연예인 누굽니까? 그분도 이제 한 대여섯 차례 상습적으로 했던데 집행유예를 받았더라고. 이런 사례도 있는 걸 봐서는 저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 이제 대권 주자로 발돋움 하는데 사위의 이런 과거 전력이 흠은 된다, 데미지는 된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물리적 기간으로 따져놓고 보면 작년 12월에 구속됐어요. 그래서 금년 2월에 재판 판결이 났어요. 근데 12월 전에 구속되기 전에 그러니까 12월에 됐고 이번에 9월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위가 되기 전 일이고 더더구나 혼담이 오고 갈 적에는 이 김무성 대표는 혼담 측에서 아들 장가 들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마약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부 측에서는 신부는 알았을지 몰라도 신부 부모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것은 김무성 대표의 이제 마약 전과자가 사위가 되긴 했지만은 마약 사범일 때 김무성 대표는 전혀 몰랐고 관여할 수 없는 검찰 수사 과정이든 이 재판 과정이든지 간에 물리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김무성 대표가 다 알고 마약 전과자를 사위로 모셨다는 그 정치적 부담은 앞으로 상당 기간 안고 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외압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굉장히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다.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더구나 김무성 대표는 권력을 이용해서 여당 대표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이에 검찰 수사 과정과 저 법원 과정에 전혀 관계하지 없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긴 하지만은 그 사이에 아버지 가족들은 분명한 막강한 재력을 통해서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고 그 변호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서는 일단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 아주 나쁜 정서에 이 사이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 부분이 김무성 대표의 사이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으로 계속 오는 거죠. 사실 정치권의 관심은 어떤 특혜가 있냐 없냐 그 부분도 증명이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사법적인 영역이라서 저희가 섣불리 얘기하기 어렵고 공천에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권에? 공천에 영향을 미치다 예.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주도하는 네. 여권의 공천 거기에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김무성 대표가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네. 아주 우리나라 정치사에 처음으로 이제 그 정치 세신을 들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본의 아니게 친인척, 아들, 딸, 병역 문제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보기 힘든 사위는 또 피도 안 섞인 백년 손님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마약 포용 전과자가 돼버렸는데 이런 그 국민적 정서의 혼란 속에서 김무성 대표가 일정 부분 데미지는 게 사실인데 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좀 더 처절한 정치 개혁을 한다면 이런 그 본인의 그 주변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공천 쇄신이라든가 정치 쇄신을 한다면은 더 큰 지도자 그 집권 여당 대표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다음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공천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두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본인의 이번 실현을 어떤 그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그 정치 쇄신으로 한번 성부를 걸어볼 그런 또 그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요, 민원 기자님.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권의 흐름이라든지 이번에 사위 마약 사건을 보면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진위 여부와 떠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 어찌 됐건 간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당내 세력 판도에 있어서 밀렸던 친박 세력들은 결집되고 힘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박의 힘을 받고 이렇게 대표가 돼서 쭉 주도했던 김무성 대표로서는 정치개혁 화두로 던진 오픈 프라이머를 추진하기가 굉장히 그 하나의 장벽으로 이 사회 문제가 왔다. 그런 측면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이렇게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방금 정 교수님 의견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김무성 대표가 더욱더 가열차게 정치개혁을 오픈 프라이머를 밀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털고 가는 일이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그 쉽지 않은 장벽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또 참 공교롭게도 동변상련을 느낄 수 있는 사안들이 딱 생겨가지고 그 두 개 짚어봤습니다. 그 이번 주가 국정감사라서 이 김무성 문재인 대표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국정감사는 거의 관심도 없는 분위기인데 또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이번 주에 안행이 거기에서 안행이가 파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건배사 부분이 논란인데 예전에 한번 논란이 됐지만 국감에 다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안행이 그 파행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죠. 교문이 그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큰 파란이 일어나도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안행이의 그 정종섭 장관 그 건배사 발언은 본인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물러나라는 거잖아요. 야당은 아예 장관 집에서. 그런데 이게 국정감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고 그때 이제 사과를 했을 때는 일단은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탄핵 얘기 나왔지만 현재 불가능하고 그렇죠. 덕담 수준의 건배사를 가지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계속 태클 거는 모습은 국민들이 야당한테 그렇게 점수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국정교과서라든가 다른 많은 이슈들이 있거든요. 경제 문제, 노사정 이런 걸로 정확하게 공격을 한다면 점수를 얻을 텐데 안행이 정정섭 장관 문제는 과거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거 별 설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야당은.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정 교수 의견하고 같습니다. 결국에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사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행에 무슨 파행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국정감사든 국정조사든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야당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자세로 좀 가야 된다. 자꾸 그냥 치고 나오고 파행시키고 거부하고 이런 걸로는
정말 국민 눈에 보면 중도층의 국민이 보더라도 결국에 저게 구태 정치의 반복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야당이 상당히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늘 국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따지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종섭 장관이 그때 공식 기자회견 해가지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과로 됐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야당이 좀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슈화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슈화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 받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게 지나치다 보면 국정 발목 잡히고 괜히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구태 정치로 또 이게 낙인 찍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그 대목을 야당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 마지막으로 저기 노사정 문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부터 논의가 다시 재개되거든요. 네. 어제 보면은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다시 기자회견도 별도로 하고 했었는데 좀 정부 여당이 너무 드라이브 거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또 반대로 보면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노동계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그 정부 쪽에서 이제 급하고 네. 또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 일자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뭐 갈 데가 없습니다. 대학생들 졸업하면. 그런 거 보면 빨리 좀 그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에 네. 임금 피크제라든가 노사정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부가 이제 승부를 걸었는데 이게 뭐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야당의 동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로만 갖고는 안 되고 야당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계도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어떤 그 양보도 필요할 것 같고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정부 쪽에서는 뭐 법이 제대로 개정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뭐 규칙으로다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너무 또 앞서가는 얘기 같고 노사정 국민 모두가 머리를 좀 짜내야 되는 그런 그 올가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사실 노동 문제가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결국에 개혁해 주십시오. 노동 예. 개혁의 문제가 정말 급선무 중에 네. 급선무고 청년 일자리 문제하고 연관돼서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 정부의 조급함과 또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좋게 해석하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노사정이 있는데 저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인내하면서 노사정에서 최대한 합의를 빨리 그 현안인 그 해고 요건 완화하고 이 문제를 갖다 연계시켜서 빨리 타결할 수 있도록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노사정이 생각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 정군기 교수 그리고 포커스 컴퍼니 민영삼 전략연구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